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란 무엇인가 입니다. 2020년에 나왔고요. 김영민 교수가 썼습니다. 저는 공부란 무엇인가 이 책이 나왔다는 걸 트위터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 김영민 교수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으로 매우 대중성을 확보한 분이죠. 2018년에 썼던 칼럼입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 여전히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칼럼을 쓴 분이 쓴 책이라면 뭐 읽어봐도 충분히 그만큼 값어치가 있겠다 싶어서 골라본 책입니다. 김영민 교수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예요.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김 교수 정말 책을 잘 쓰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딴 말이 아니고 대중의 눈높이를 딱 맞춰서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 에피소드가 참 다양하게 나오는데 농담하듯이 툭툭 던지는 말투가 일단 너무 재미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 읽어볼게요. 성적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 엄마가 연구실에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면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엄마를 불러올 수밖에. 네, 이 대목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참 고리타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면 이게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저자의 재치 넘치는 글쓰기가 공부란 무엇이냐라는 그 고리타분한 내용을 넘어서서 정말 공부의 재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의 글쓰기는 딱딱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읽으면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뭐 학부생이나 고등학생도 읽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엔 대학원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면 대학원에 갓 입학한 사람이 읽으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지도교수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대학원 학생들 모아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은 명료하게 써야 한다. 개념을 정의하고 논지를 펼쳐야 한다. 글에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공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말들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고요. 또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문제제기,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이런 거 논문 쓸 때 꼭 필요한 항목들이잖아요. 과학적 글쓰기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걸 전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 용어 안 쓰는 이유는 이 책이 또 대중들을 겨냥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학부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자세 이것뿐만이 아니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학문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장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 넘길 것이냐 이런 식의 학자라면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제가 받은 느낌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생들 지도하다가 입으로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텍스트화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중서로 냈으니까 전문 용어는 안 나오고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쓴 거죠. 그럼 이 책은 학자의 길을 택한 사람만 봐야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일반인이 봐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은 책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해요. 특히 공부란 무엇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린 보통 공부라고 그러면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공부라고 알고 있었죠. 또 대학교 가서도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공부라는 걸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공부라는 건 자신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네, 이걸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온 말인데요. 잠시 읽어볼게요. 호기심에서 출발한 지식 탐구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나를 체험할 것을 기대한다. 공부를 통해 무지했던 과거의 나로부터 도망치는 재미를 기대한다. 남보다 나아지는 것은 그다지 재밌지 않다. 어차피 남이 아닌가. 자기 갱신의 체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그 감각을 익힌 사람은 예속된 삶을 거부한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남하고 비교할 거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공부라는 건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고 그렇다 보니 나의 과거 모습과 비교할 때 나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발전했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재미라는 거죠. 내가 점차 발전하네? 네, 이걸 체감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대입 시험이나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죠. 공부를 업으로 삼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 평범한 사람도 이 책을 읽어보면 배울 게 참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독과 정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려면 일단 다독해야 한다, 많이 읽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량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풍부한 상상을 누리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다독을 한다는 것이 책을 대충 읽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묻고 있고요. 물론 그건 아니라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빌려오는데요. 독서는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깨는 일이다 라는 거죠. 책을 대충 읽어서 얼음이 깨질 리는 없죠. 그러니 얼음을 가르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어야 한다. 그게 정독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독을 하면서 정독도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살짝 모순됩니다. 다독하면서 정독할 수 있나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책 한 권 한 권을 전부 다 세세하게 의미를 새기면서 읽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책만 볼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독하면서 정독하는 거 가능할까? 힘듭니다. 힘든 게 사실이고요.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다독을 해서 정독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읽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책을 정독할 것이냐? 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독할 부분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어서 쭉 읽어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읽다가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그 책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내용을 정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독을 하면서 정독할 책을 찾아야 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인데, 이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논문 쓸 때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전문적인 서적을 다독을 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쌓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주제로 나의 논문을 한번 써봐도 되겠다. 이런 식의 논문의 주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자기만의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인 거죠. 자기만의 질문을 갖게 되는 거, 이건 전부 다 다독의 덕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만의 질문을 갖게 된 후부터는 그 주제에 맞는 책과 자료를 정독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이렇게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특이한 게 글이 한 편씩 끝날 때마다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그렸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 그림들 중에서 에즈나 닐센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책을 읽고 있는데 방이 어둡죠. 불을 안 킨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눈도 감고 있습니다. 책도 일반 책보다는 좀 큰 것 같죠? 맹인인 겁니다. 점자 책을 읽고 있는 거죠. 표정이 너무 진지하죠? 이마에는 살짝 주름도 잡혔습니다. 심각한 대목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발그레한 게 보이시나요? 이 여성은 확실히 책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다 읽어갈 즈음에 걱정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 네,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자책은 많지가 않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새 책을 내더라도 이걸 바로 읽을 수가 없죠. 누가 그 책을 사와서 이 사람에게 읽어준다면 모를까. 이런 분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책이 점자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직접 이 책을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제약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책,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 이 책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열중해서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은 나는 지금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구나 라는 아주 자명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더라고요.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책을 대해야 되겠다.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앞서 말했지만 이 책은 글도 좋지만 글이 한 편씩 끝날 때마다 나오는 그림도 너무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